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금씩 분명히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저자는 탈 벤 샤하르, 출판사는 좋은 생각 사람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탈 벤 샤하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쓴 저자이자 교수로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두 수업인 긍정 심리학과 리더십 심리학을 가르쳤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경험은 부정, 중립, 긍정으로 이어지는 선의에 놓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아픔, 고통, 불행, 고난은 부정 쪽에 놓일 것이고 만족, 기쁨, 행운, 편안함은 긍정 쪽에 놓을 수가 있다. 딱 중간에는 0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난 괜찮나라는 점이 있다. 많은 사람이 중립과 긍정 사이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행복하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금 상태가 괜찮거나 그 이상이라면 행복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도대체 행복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행복은 왜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정의를 내리기 전에 행복에 대해서 널리 퍼진 깊은 오해를 지적하고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역할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연구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우선 성공해야 된다고 믿는다. 내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저 기준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난 행복할 텐데, 반대로 큰 실패를 겪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내 꿈은 이제 끝났어. 모든 걸 망쳤어.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이 공식에 따르면 성공은 원인이고 행복은 결과가 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됐다.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 복권에 당첨되면 모든 게 영원히 좋아지리라는 믿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이 횡재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복권 당첨자는 엄청나게 기뻐한다. 하지만 평소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긴 당첨자는 대개 잠시 아주 높은 행복 수준을 경험한 뒤에 예전의 심리 상태로 돌아갔다. 변화가 없는 것이다. 결혼이나 실직 같은 큰 일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진 후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우리가 있었던 행복 연속체의 위치로 돌아간다. 성공은 기분을 들뜨게, 실패는 기분을 우울하게 하기도 하지만 변동은 금세 사라지며 그 자체가 행복하거나 불행한 삶을 형성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성공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뜻일까? 아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이다. 성공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행복은 왜 중요한가? 심리학자와 조직학자들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안녕의 수준을 높인다면 훨씬 더 성공하게 된다고 꾸준히 주장한다. 여기에서 성공이란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통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더 넓고 다차원적인 의미이다. 부모로서, 동반자로서, 직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친구로서 더 성과를 낸다는 뜻이다. 행복 수준을 아주 약간이라도 높이면 일하는 어른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창의력과 독창성이 더 높아진다. 직장과 학교에서의 생산력과 참여도도 안녕의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행복 수준이 오르면 우리는 더 친절해지고 너그러워지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정신적 면역 체계와 생리적 면역 체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할수록 심리적 탄성과 신체적 탄성도 강해진다. 행복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질병을 더 잘 이겨내며 더 오래 산다. 지구의 생명의 필수인 햇빛을 떠올려보자. 햇빛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 눈이 아플 테고 눈에 상처를 입거나 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햇빛을 분산해서 무지개로 보여주는 프리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다. 햇빛을 즐기는 더 나은 방법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려고 하면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게 여러 학자가 발견한 사실이다. 반대로 행복을 간접적으로 추구하면 먼저 행복을 여러 요소로 나눈 뒤에 이 요소들을 쫓는다면 실제로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자들은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대상에 집중하는 이들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도 되는, 우리가 빛을 향하도록 간접적으로 인도할, 완전한 사람의 안녕을 이루는 비유의 무지개색은 과연 무엇일까? 행복을 향해 간접적으로 이끌어주는 5가지의 핵심 요소를 발견했다. 바로 마음, 몸, 배움, 관계, 감정의 안녕이다. 이 5가지 요소는 각각의 완전한 사람의 안녕에 기여해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는 열쇠이다. 평범함에서 기적을 발견할 때 지혜가 드러난다. 한 관광객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 길을 걷던 도중 그는 건물을 짓는 공사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한 노동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뭘 하는 중인가요? 그는 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계속 걸어가 먼저 만난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뭘 하는 중이죠? 2번째 노동자는 답했다. 벽을 세우고 있죠. 관광객은 2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3번째 사람을 보았다. 역시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뭘 하는 중이죠? 3번째 노동자는 관광객을 바라보며 답했다.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당을 짓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가 얼마나 지루하든 마주한 도전이 얼마나 막막하든 간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며 이 관점이 우리의 경험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행복 스파이어의 1번째 요소는 마음의 안녕 혹은 영적인 안녕이다. 대부분은 정신이나 영적이라고 하면 종교나 기도와 연결해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예배당이나 교회, 사원, 절에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2가지의 경우에 마음의 안녕을 경험한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느낄 때, 그리고 한순간 완전히 몰입할 때이다. 삶에서, 즉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현재에서, 집이나 직장에서 매일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마음의 안녕을 위해 지금부터 주로 살펴보려는 부분이 바로 삶에서의 의미이다.
마음의 안녕이라는 개념을 알면 우리를 시험하는 시대에도 진정으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열린다. 목적이 주는 힘. 다음 보기 중에 어느 문장에 가장 공감하는가? 일을 주로 직업으로 본다. 나는 일을 즐기지는 않지만 해야만 한다. 일을 주로 경력으로 본다. 나는 발전하고 성공하는 데 집중한다. 일을 주로 천직으로 본다. 나는 내 일에 열정을 기울이며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부제니피 F. 스키와 더터는 여러 회사에 찾아가 직원들을 조사했고 그들을 이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구분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여러 임무와 직위를 맡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먼저 살펴본 집단은 날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가는 청소부였다. 청소부 중에는 일을 직업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근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 바랬다. 자기 일을 경력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이 일하는 이유는 더 나은 급여를 받고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중요한 무언가에 일부러 여기는 청소부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의사, 간호사와 같이 일하는 환자를 치유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 세 번째 청소부 집단은 당연히 행동도 달랐다. 이들은 대체로 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남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들에게 몸 상태는 어떤지 더 자주 물었다. 물론 이 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부 역시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는 날도 있었고 승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생각에 집중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일상을 보냈다. 다음은 육아를 천직으로 볼 경우입니다. 저녁 6시 가족과 식탁에 앉았는데 아이들은 늘 그렇듯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 당신은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주위를 보며 감사한다. 이런 게 특권이 아닐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아이들은 이렇게나 많이 커서 자기들끼리 즐겁고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네. 목욕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물을 튀기며 재밌게 놀고 있다. 당신은 웃긴 얘기도 하고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지으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은 이를 닦고 침대로 올라간다. 그리고 여러 번 읽은 책을 다시 읽어달라고 한다. 당신은 아이들이 언덕 위를 오르는 기관차 이야기를 마치 처음처럼 얼마나 신나게 듣는지 확인하며 놀라워한다. 기쁨으로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을 보며 당신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귀중하고 작은 존재들에게 감사를 느낀다. 이제 아이들은 잠이 든다. 이것은 육아가 천직인 경우이다. 나는 아이가 셋이 있다. 매일 밤의 육아가 나와 아내에게 천직으로 느껴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어느 부모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루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이들은 우리의 분노 버튼을 마구 누른다. 때로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된다. 제발 오늘 하루가 끝났으면 24시간 내내 경이로운 육아를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짬이라도 낼 수는 없을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 그 의미와 자신을 연결하는 시간을 갖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늘릴 수는 없을까? 집에서든 직장이든 우리의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책임을 분명히 다르게 인지할 수가 있다. 우리의 활동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하루, 일주일, 삶 전체를 헤쳐나갈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가장 제한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원은 업무의 본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제 반복적인 업무라는 문구를 반복적인 삶으로 바꿔보자. 우리는 여전히 더 오래 일을 천직으로 경험하고 삶의 본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일상에서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삶 자체의 더 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다음에 논의할 주제이다. 지금은 삶에서 찾은 의미와 연결되는 작은 변화를 먼저 다룰 것이다.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의 일은 어떻게 천직이 되는가? 매일 하는 일을 하나 골라 그 일을 완료하기까지 하는 행동을 나열해보자. 일종의 직업 설명서이다. 예를 들어, 내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다. 컴퓨터 앞에 앉는다. 몇 가지 글을 읽고 수업 개요를 쓴다. 적어둔 메모를 두어 번 검토한 뒤에 학생들에게 강의한다. 수업 후에 강의가 어땠는지 평가한다. 다 썼다면 의미에 집중하며 같은 작업 과정을 전직 설명서로 다듬어보자. 그 행동을 왜 하는가? 쓰다가 막히면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운다고 생각해보자. 이 과정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뭐뭐이다. 내가 현재 열중한 분야는 뭐뭐뭐이다. 나는 뭐뭐를 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돕는다. 이런 관점으로 스스로 질문하며 내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는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다. 나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전하는 흥미로운 메시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수업 준비를 시작한다. 나는 이 자료들을 일관성 있는 형태로 통합해 내용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데 활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상대가 더 행복해지도록 도울 수가 있다. 수업이 끝나면 나는 자리로 돌아가 학생들이 한 질문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본다. 나는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작업은 일의 진행이 부진하거나 장애물에 연달아 방해를 받을 때 특히 도움이 된다. 니체는 이렇게 썼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는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애덤 그랜트는 대학 기금 모금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원래대로 일했다. 그냥 종일 전화를 돌린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일을 15분간 중단하게 했다. 딱 15분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랜트는 두 번째 그룹이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생, 즉 모금자들이 하는 일에 수혜자와 이야기를 나누겠다.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대학에 다니지 못했을 이들이었다. 학생들은 모금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부금을 모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분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이지,
자신이 배우는 데 필요한 기금이 확보되어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했다. 이후 모금자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었다. 이 짧은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모금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의미 있게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욱 활발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실적 또한 증가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그룹은 대조군보다 250에서 400% 높은 기부금 모집을 달성했다. 이런 관점을 살짝 전환한 것만으로 가능했다.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우리가 하는 일의 진정한 가치와 의도를 인식해보자. 그 일이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든 혼자서 하는 설거지든 혹은 직장에서 어려운 임무를 해내는 일이든 말이다.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낼 수가 있다.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을 건너는 하마가 등장하는 아프리카 우화가 있다. 하마는 강을 건너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렸다. 놀란 하마는 미친 듯이 눈을 찾기 시작했다.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양옆을 살피고 자기 발밑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강둑에 있었던 새와 여러 동물은 하마에게 좀 쉬고 다시 찾아보라고 했지만 하마는 영영 눈을 찾지 못하게 될까봐 멈추지를 못했다. 계속해서 절실하게 헤맸지만 눈은 보이지 않았고 너무 지친 하마는 잠시 쉬기로 했다. 하마가 움직임을 멈추자 물결 역시 차분해졌다. 하마가 휘저은 진흙이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물은 잔잔하고 투명해졌다. 그러자 강바닥에 떨어진 눈이 보였다.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보고 그것에 익숙해지려면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이든 한마디 말이든 하나의 감정이든 우리는 하던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탁한 물이 가라앉아 대상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려야 한다. 명상 수행에는 4가지 주요 지침이 있다. 1.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이 머물게 한다. 호흡이든 자세든 기분이든 특정한 물건이든 나의 내부나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 2. 다시 집중한다.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은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집중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다잡고 다시 집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3. 천천히, 부드럽게 깊게 호흡한다. 건강에 가장 유익한 호흡 방식은 보통 배 호흡이다. 폐를 채우는 기분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한 뒤에 숨을 내쉬며 배를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다. 4. 좋은 명상도 나쁜 명상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평가를 중단하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잘했다거나 못했다는 식으로 명상 실습 혹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는 마음 챙김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가 명상 시간 내내 집중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쉴 새 없이 방황했는지도 상관없다. 명상 후에 기분이 더 좋아졌든
나빠졌든 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든 역시 상관없다. 우리는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글을 읽는 바로 지금 혹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빨래를 하면서도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다. 지금의 효과의 저자 엘리샤 골드스테인 박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기본적으로는 형식에 맞추든 맞추지 않든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 형식에 맞추지 않고 수행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좀 더 기울이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에 적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형식에 맞추고자 한다면 답은 마음 챙김 명상이다. 따라서 형식에 맞춰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앉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 현재로 돌아오고자 자신을 다독이며 형식에 맞추지 않든 마음 챙김의 혜택은 얻을 수가 있다. 8주 프로그램은 현재에 충실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가자들에게 매주 일깨워 주었다. 바로 지금에 집중하기. 마음 챙김과 관련한 자료를 읽으며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먼 곳으로 떠나야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황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나는 대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떠들썩한 여정에서도 완전한 순간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귀중하다. 그 자체로 즐겁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불행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형식에 신경 쓰며, 즉 눈을 감은 채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요가 자세를 취한 채 몸이 알리는 감각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을 인식할 수 있다. 혹은 일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동시에 현재를 인식하고 마음 챙김이 주는 이점을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산책을 하든, 이메일을 쓰든, 일상 활동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도 할 수가 있다. 미국 작가 헨리 밀러에 따르면 대상이 어떤 것이든 심지어 풀잎 하나일지라도 그것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그 자체로 신비롭고 놀라우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확장된다. 밀러는 세상과 삶에 영혼을 불어넣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듣는 것이다. 단순히 듣는 행동의 이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다. 듣는 사람과 말을 하는 사람 양쪽에 해당하는 이점이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형식을 차리지 않는 마음 챙김 수련을 하는 것과 같은 이점을 누리게 된다. 남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경험을 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어른으로 자란다. 상사가 말을 들어주는 직원은 퇴사할 확률이 낮고 일에 열정적일 확률이 높다. 서로의 말을 잘 듣는 부부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래 함께 산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실제로 자녀, 동반자, 절친한 친구, 부모, 동료 등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경청은 기본이다. 완전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일기를 쓰거나 내면을 바라보거나
자기 생각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히 관여하며 내면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 평가나 비판 없이 글을 쓰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고 동시에 자신과 세계를 이룰 수가 있다. 연결하기 위해 연결을 끊는다. 현대사회의 정신없이 바쁜 속도와 멀티태스킹 덕분에 집중이 아닌 산만함이 표준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는 간단한 방법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잠시 멀리 하는 것이다. 매 순간 이메일이 쌓이고 전화벨이 울리며 화면이 번쩍거리거나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이고 변덕스럽게 우리를 공격하는 자극은 집중하는 능력과 성향을 점차 잃게 한다. 휴대전화를 무음 상태로 해두기, 하루 중 특정 시간대나 집안 특정 장소에서 전자기기 안 쓰기라는 규칙을 정하기, 멀티태스킹 하지 않기 등은 모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음미한다.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 챙김의 이점을 경험할 수가 있다. 몇 년 전 어느 마음 챙김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건포도 먹기라는 체험을 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건포도 하나를 입에 넣고 바로 삼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건포도를 먹어야 한다. 먼저 건포도를 한 알만 집어 건포도의 질감, 색을 관찰한다. 건포도의 색은 그냥 갈색이 아니다. 보라색, 주황색, 검은색 등 빛이 어느 부분을 비추느냐에 따라 다채로워 보일 것이다. 독특하고 달콤한 건포도의 냄새도 맡아본다. 이제 건포도를 입에 넣되 씹지는 않는다. 혀로 건포도를 굴리며 질감을 느껴보자. 그런 뒤에 딱 한 번만 씹어본다. 무엇이 느껴지는가? 건포도의 다양한 맛을 관찰하려면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건포도 하나를 먹는데 15분도 걸릴 수가 있다. 물론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이 과정을 전부 거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평소에 식사할 때도 음식을 음미하는데 시간을 내볼 것을 권유한다. 매일 10분, 아니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음식 한 가지 혹은 식사 한 끼를 온 감각으로 경험하는 습관을 들여도 좋겠다. 음식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질감, 향, 맛에 제대로 집중해 보기를 바란다. 심리치료사 타라 베넷 골본이 쓴 훌륭한 저서인 감정의 연금술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 이국적인 곳으로 떠나는 여행, 재미있고 매력적인 연인, 고급 저택 등이 주는 경험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덧없이 공허하게 느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먹고 예술 작품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삶의 가장 단순한 즐거움에 완전한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충분히 풍요로워진다. 불만족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에서 받은 색다른 만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 베넷 골먼은 우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경험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마음의 안녕을 찾을 수가 있다고 알려준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하루의 대부분을 무관심한 채로 보내며 마음의 안녕을 쌓을 기회를 놓친다. 다행히 더 많은 의미를 찾을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삶을 사는 방법은 단 두 가지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다. 요가 매트 위에서든 혼자 밖에서 산책을 하든 친구와 수다를 떨든 마음챙김 수행을 하며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기적이자 마음을 채우는 경험이 된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일상에서 기적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평범함을 넘어 특별함을 볼 수 있었던 때를, 역경을 이겨낸 기적 같은 순간들을 떠올려보자. 책에서 가슴 저미는 문장을 읽거나 감동적인 노래에 아름다운 구절을 듣거나 공원을 산책하다가 피부를 스치는 바람을 느끼거나 직장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마침내 만족스럽게 끝냈을 때 특별한 기분을 경험했을 것이다. 다음은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헬스장에 가서 덤벨을 드는 상황이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고 근섬유는 끊어진다. 우리는 이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섬유가 끊어졌다가 회복할 때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에는 약간 더 무거운 덤벨을 들 수도 있다. 신중하게 무게를 늘려가며 1년간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면 힘이 세지고 몸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스트레스 덕분에 말이다. 스트레스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신체의 안티프레질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문제는 빨리 건강해지겠다며 무리할 때 생긴다. 덤벨을 들고 1분 뒤에 더 무거운 덤벨을 드는 걸 되풀이하는 경우이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횟수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그 다음 날에 더 무리를 한다면 너무 많은 양을 너무 빠르게 소화하려다가 곧 다치게 된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에너지는 채워지는 대신 고갈된다. 근육은 손상된 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문제는 회복 부족이다. 우리는 회복이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스트레스와 회복 부족이 합쳐지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지극히 해롭다. 스트레스 대유행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신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한 뒤에 하루에 8시간씩 명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물론 있다. 야망이 크고 열심히 일하며 성공한 데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이들은 극도로 바쁜 삶 속에서도 짧은 휴식과 긴 휴식을 여기저기에 배치한다. 그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에너지는 채워진다. 회복은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인 수준으로 나뉜다. 미시적 수준의 회복이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짧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2시간마다 15분짜리 휴식을 배치해서 커피 한 잔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건물을 한 바퀴 돌고 오는 활동을 말한다. 짬을 내서 독서를 하거나 짧게 운동을 하거나 고객과의 회의 사이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안티프레질 시스템을 작동시킬 정도가 되려면 정말로 회복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온전히 쉬는 대신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로 업무 이메일에 답장을 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더 쌓는 일이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울해지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우울증을 깊게 앓는 사람에게는 가장 센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약한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증인 기분 변조를 앓는 이에게도 운동은 똑같이 도움이 된다. 실제로 운동은 약물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해서 뇌로 하여금 기분이 나아지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든다. 신체 활동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운동을 하는 게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고민해 보니 이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결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하는 것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다기보다는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우울해지는 약을 복용하는 행위와 같다는 말이 더 맞는 듯하다. 이는 단어가 지닌 의미의 차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앉아서 지내는 생물로 창조되거나 진화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런 신체 활동도 하지 않고 종일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점심을 먹으려고 사슴을 뒤쫓든 점심이 되지 않으려고 사자로부터 도망치든 말이다. 데이비드 쿠퍼 라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질문이 창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문의 초점을 뒤집어야 한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질문해본다. 내 인생에서 잘 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잘 유지되는 부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 조직의 강점과 경쟁 우위는 무엇일까? 개인의 삶이든 동반자와의 관계이든 조직 문제든 잘 되어가는 부분에 주목했다면 나아가 다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 잘하고 있고 문제없이 굴러가는 부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배울 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질문은 특정 영역을 비추고 우리의 주의를 끄는 손전등과도 같다. 빛의 원을 벗어난 모든 것은 어둠 속에 남게 된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긍정적인 습관을 지니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습관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무엇에 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호기심을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성공이 행복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돌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금씩 분명히 행복해지는 습관입니다. 저자는 탈 벤 샤르, 출판사는 좋은 생각 사람들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탈 벤 샤르,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를 여러 권 쓴 저자이자 교수로 하버드 대학교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두 수업인 긍정 심리학과 리더십 심리학을 가르쳤다. 그럼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 겪는 대부분의 경험은 부정, 중립, 긍정으로 이어지는 선의에 놓을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아픔, 고통, 불행, 고난은 부정 쪽에 놓일 것이고 만족, 기쁨, 행운, 편안함은 긍정 쪽에 놓을 수가 있다. 딱 중간에는 0점이라고 할 수 있는 난 괜찮나라는 점이 있다. 많은 사람이 중립과 긍정 사이의 감정을 다루는 것이 행복하게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 지금 상태가 괜찮거나 그 이상이라면 행복과 관련된 연구 결과가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 도대체 행복이란 정확히 무엇일까? 행복은 왜 중요하고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쟁취할 수 있을까? 정의를 내리기 전에 행복에 대해서 널리 퍼진 깊은 오해를 지적하고 우리 인생에서 행복의 역할과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연구 몇 개를 소개하고자 한다. 많은 사람이 행복해지려면 우선 성공해야 된다고 믿는다. 내 꿈을 이룰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이 목표를 달성한다면, 저 기준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난 행복할 텐데, 반대로 큰 실패를 겪으면 이렇게 생각한다. 내 꿈은 이제 끝났어. 모든 걸 망쳤어. 목표를 이루지 못했으니 이제 절대로 행복해지지 못할 거야. 이 공식에 따르면 성공은 원인이고 행복은 결과가 된다. 하지만 이는 잘못됐다. 조금 잘못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잘못되었다. 복권에 당첨되면 모든 게 영원히 좋아지리라는 믿는 이가 얼마나 많은가. 하지만 이 횡재에도 그렇게 되지 않는다. 복권 당첨자는 엄청나게 기뻐한다. 하지만 평소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여긴 당첨자는 대개 잠시 아주 높은 행복 수준을 경험한 뒤에 예전의 심리 상태로 돌아갔다. 변화가 없는 것이다. 결혼이나 실직 같은 큰 일을 겪을 때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으로 기분이 좋아지거나 나빠진 후에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 우리가 있었던 행복 연속체의 위치로 돌아간다. 성공은 기분을 들뜨게, 실패는 기분을 우울하게 하기도 하지만 변동은 금세 사라지며 그 자체가 행복하거나 불행한 삶을 형성하진 않는다. 그렇다면 성공과 행복은 관계가 없다는 뜻일까? 아니다.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지만 이 관계는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반대이다. 성공이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행복이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준다. 행복은 왜 중요한가? 심리학자와 조직학자들은 아주 조금씩이라도 안녕의 수준을 높인다면 훨씬 더 성공하게 된다고 꾸준히 주장한다. 여기에서 성공이란 목표를 달성한다는 전통적인 의미만이 아니라 더 넓고 다차원적인 의미이다. 부모로서, 동반자로서, 직원으로서, 지도자로서, 친구로서 더 성과를 낸다는 뜻이다. 행복 수준을 아주 약간이라도 높이면 일하는 어른이든 공부하는 학생이든 창의력과 독창성이 더 높아진다. 직장과 학교에서의 생산력과 참여도도 안녕의 정도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행복 수준이 오르면
우리는 더 친절해지고 너그러워지며 폭력을 행사하거나 비도덕적인 행동을 할 가능성도 전반적으로 줄어든다. 정신적 면역체계와 생리적 면역체계는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행복할수록 심리적 탄성과 신체적 탄성도 강해진다. 행복한 사람은 더 건강하고 질병을 더 잘 이겨내며 더 오래 산다. 지구의 생명의 필수인 햇빛을 떠올려보자. 햇빛을 직접 보면 어떻게 될까? 눈이 아플 테고 눈에 상처를 입거나 실명할 수도 있다. 하지만 햇빛을 분산해서 무지개로 보여주는 프리즘을 통해 간접적으로 볼 수도 있다. 햇빛을 즐기는 더 나은 방법이다. 행복도 마찬가지다. 행복을 직접 추구하려고 하면 불행으로 이어진다는 게 여러 학자가 발견한 사실이다. 반대로 행복을 간접적으로 추구하면 먼저 행복을 여러 요소로 나눈 뒤에 이 요소들을 쫓는다면 실제로 더 행복해질 수가 있다. 19세기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이렇게 말했다. 행복한 자들은 자신의 행복이 아닌 다른 대상에 집중하는 이들이다.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남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집중해야 될 대상은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추구해도 되는, 우리가 빛을 향하도록 간접적으로 인도할, 완전한 사람의 안녕을 이루는 비유의 무지개 색은 과연 무엇일까? 행복을 향해 간접적으로 이끌어주는 5가지의 핵심 요소를 발견했다. 바로 마음, 몸, 배움, 관계, 감정의 안녕이다. 이 5가지 요소는 각각의 완전한 사람의 안녕에 기여해 더 많은 행복을 얻게 되는 열쇠이다. 평범함에서 기적을 발견할 때 지혜가 드러난다. 한 관광객이 이탈리아로 여행을 갔다. 길을 걷던 도중 그는 건물을 짓는 공사판으로 들어서게 되었다. 그는 한 노동자에게 다가가 물었다. 뭘 하는 중인가요? 그는 답했다. 벽돌을 쌓고 있습니다. 관광객은 계속 걸어가 먼저 만난 노동자와 같은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만났다. 그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뭘 하는 중이죠? 2번째 노동자는 답했다. 벽을 세우고 있죠. 관광객은 2 노동자와 똑같은 일을 하는 3번째 사람을 보았다. 역시 같은 질문을 해보았다. 뭘 하는 중이죠? 3번째 노동자는 관광객을 바라보며 답했다. 신의 영광을 찬양하는 성당을 짓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어진 업무가 얼마나 지루하든 마주한 도전이 얼마나 막막하든 간에 이를 바라보는 관점은 매우 중요하며 이 관점이 우리의 경험에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한다. 행복 스파이어의 1번째 요소는 마음의 안녕 혹은 영적인 안녕이다. 대부분은 정신이나 영적이라고 하면 종교나 기도와 연결해 생각한다. 하지만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물론 예배당이나 교회, 사원, 절에서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겠지만 일상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 우리는 2가지의 경우에 마음의 안녕을 경험한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느낄 때, 그리고 한순간 완전히 몰입할 때이다. 삶에서, 즉 우리가 늘 반복하는 일상적인 활동에서, 현재에서, 집이나 직장에서 매일 하는 일에서 의미를 찾기는 상대적으로 쉽다. 마음의 안녕을 위해 지금부터 주로 살펴보려는 부분이 바로 삶에서의 의미이다. 마음의 안녕이라는 개념을 알면
우리를 시험하는 시대에도 진정으로 더 행복한 삶을 누릴 가능성이 열린다. 목적이 주는 힘. 다음 보기 중에 어느 문장에 가장 공감하는가? 일을 주로 직업으로 본다. 나는 일을 즐기지는 않지만 해야만 한다. 일을 주로 경력으로 본다. 나는 발전하고 성공하는 데 집중한다. 일을 주로 천직으로 본다. 나는 내 일에 열정을 기울이며 내가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여긴다. 부제니피 F. 스키와 더터는 여러 회사에 찾아가 직원들을 조사했고 그들을 이 세 가지 마음가짐으로 구분했다. 한 번은 병원에서 여러 임무와 직위를 맡은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가장 먼저 살펴본 집단은 날마다 바닥을 닦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침대 시트를 가는 청소부였다. 청소부 중에는 일을 직업으로 보는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먹고 살려면 돈을 벌어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이 일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며 근무 시간이 빨리 끝나기만 바랬다. 자기 일을 경력으로 보는 이들도 있었다. 이들이 일하는 이유는 더 나은 급여를 받고 높은 자리로 오르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자신의 일을 중요한 무언가에 일부러 여기는 청소부도 있었다. 그들은 자신이 의사, 간호사와 같이 일하는 환자를 치유하는 일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 세 번째 청소부 집단은 당연히 행동도 달랐다. 이들은 대체로 더 친절하고 다정한 태도로 남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주었으며 환자들에게 몸 상태는 어떤지 더 자주 물었다. 물론 이 집단에 해당하는 청소부 역시 퇴근할 시간만 기다리는 날도 있었고 승진해서 돈을 더 많이 벌 생각에 집중하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며 일상을 보냈다. 다음은 육아를 천직으로 볼 경우입니다. 저녁 6시 가족과 식탁에 앉았는데 아이들은 늘 그렇듯 식사에 집중하지 않는다. 당신은 잠시 수저를 내려놓고 주위를 보며 감사한다. 이런 게 특권이 아닐까? 내 삶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들과 이렇게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얼마나 고마운가. 아이들은 이렇게나 많이 커서 자기들끼리 즐겁고 화목하게 시간을 보내네. 목욕 시간이 되자 아이들은 물을 튀기며 재밌게 놀고 있다. 당신은 웃긴 얘기도 하고 아이들과 게임도 하고 우스꽝스러운 표정도 지으며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다. 아이들은 이를 닦고 침대로 올라간다. 그리고 여러 번 읽은 책을 다시 읽어달라고 한다. 당신은 아이들이 언덕 위를 오르는 기관차 이야기를 마치 처음처럼 얼마나 신나게 듣는지 확인하며 놀라워한다. 기쁨으로 반짝이는 아이들의 눈을 보며 당신은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이 귀중하고 작은 존재들에게 감사를 느낀다. 이제 아이들은 잠이 든다. 이것은 육아가 천직인 경우이다. 나는 아이가 셋이 있다. 매일 밤의 육아가 나와 아내에게 천직으로 느껴질까? 당연히 그렇지 않다. 어느 부모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하루 내내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아이들은 우리의 분노 버튼을 마구 누른다. 때로는 속으로 이렇게 외치게 된다. 제발 오늘 하루가 끝났으면. 24시간 내내 경이로운 육아를 경험할 필요는 없겠지만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짬이라도 낼 수는 없을까?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의미 있는 것을 찾아 그 의미와 자신을 연결하는 시간을 갖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더 늘릴 수는 없을까? 집에서든 직장이든 우리의 일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는 책임을 분명히 다르게 인지할 수가 있다. 우리의 활동에서 의미를 찾는다면 하루, 일주일, 삶 전체를 헤쳐나갈 방법도 달라질 것이다. 가장 제한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해도 직원은 업무의 본질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다. 이제 반복적인 업무라는 문구를 반복적인 삶으로 바꿔보자. 우리는 여전히 더 오래 일을 천직으로 경험하고 삶의 본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어떻게 가능할까? 일상에서 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발견하면서 말이다. 다시 말하지만 삶 자체의 더 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삶의 의미는 다음에 논의할 주제이다. 지금은 삶에서 찾은 의미와 연결되는 작은 변화를 먼저 다룰 것이다. 당신이 이룰 수 있는 단 한 가지 변화는 무엇인가? 우리의 일은 어떻게 천직이 되는가? 매일 하는 일을 하나 골라 그 일을 완료하기까지 하는 행동을 나열해보자. 일종의 직업 설명서이다. 예를 들어, 내가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은 이렇다. 컴퓨터 앞에 앉는다. 몇 가지 글을 읽고 수업 개요를 쓴다. 적어둔 메모를 두어 번 검토한 뒤에 학생들에게 강의한다. 수업 후에 강의가 어땠는지 평가한다. 다 썼다면 의미에 집중하며 같은 작업 과정을 전직 설명서로 다듬어보자. 그 행동을 왜 하는가? 쓰다가 막히면 다음 문장에 빈칸을 채운다고 생각해보자. 이 과정이 나에게 중요한 이유는 뭐뭐뭐이다. 내가 현재 열중한 분야는 뭐뭐뭐이다. 나는 뭐뭐를 함으로써 다른 이들을 돕는다. 이런 관점으로 스스로 질문하며 내가 어떻게 수업을 준비하는지 생각해 보면 다음과 같이 바꿀 수가 있다. 나는 위대한 사상가들이 전하는 흥미로운 메시지를 연구하는 것으로 수업 준비를 시작한다. 나는 이 자료들을 일관성 있는 형태로 통합해 내용을 이해하고 나 자신을 더 잘 아는 데 활용한다. 이 과정을 통해 나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다른 이들과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상대가 더 행복해지도록 도울 수가 있다. 수업이 끝나면 나는 자리로 돌아가 학생들이 한 질문에서 내가 배운 것은 무엇인지 돌이켜본다. 나는 어떤 지식을 쌓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르치는 사람으로 계속 성장하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작업은 일의 진행이 부진하거나 장애물에 연달아 방해를 받을 때 특히 도움이 된다. 니체는 이렇게 썼다.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자는 거의 모든 것을 견딜 수가 있다. 우리가 하는 일에서 의미와 목적을 발견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길은 덜 위협적으로 느껴질 것이다. 애덤 그랜트는 대학 기금 모금자들을 무작위로 두 그룹으로 나누었다. 첫 번째 그룹은 원래대로 일했다. 그냥 종일 전화를 돌린 것이다. 하지만 두 번째 그룹은 일을 15분간 중단하게 했다. 딱 15분이었다.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랜트는 두 번째 그룹이 재정 지원을 받는 대학생, 즉 모금자들이 하는 일에 수혜자와 이야기를 나누겠다. 재정 지원이 없었다면 대학에 다니지 못했을 이들이었다. 학생들은 모금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기부금을 모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5분간 학생들은 학교에서 얼마나 멋진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이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자신이 배우는 데 필요한 기금이 확보되어 얼마나 감사한지를 표현했다. 이후 모금자들은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 수화기를 들었다. 이 짧은 개입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 모금자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더 의미 있게 보기 시작했다. 그들은 더욱 활발하고 의욕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실적 또한 증가했다. 자기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는다는 이유만으로 두 번째 그룹은 대조군보다 250에서 400% 높은 기부금 모집을 달성했다. 이런 관점을 살짝 전환한 것만으로 가능했다. 이제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우리가 하는 일에 진정한 가치와 의도를 인식해보자. 그 일이 아이의 숙제를 도와주는 것이든 혼자서 하는 설거지든 혹은 직장에서 어려운 임무를 해내는 일이든 말이다. 길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단 몇 분만 시간을 내서 자신이 무슨 일을 하는지 자각하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낼 수가 있다. 다음은 우리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명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강을 건너는 하마가 등장하는 아프리카 우화가 있다. 하마는 강을 건너다가 한쪽 눈을 잃어버렸다. 놀란 하마는 미친 듯이 눈을 찾기 시작했다. 뒤를 보고 앞을 보고 양옆을 살피고 자기 발밑도 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강둑에 있었던 새와 여러 동물은 하마에게 좀 쉬고 다시 찾아보라고 했지만 하마는 영영 눈을 찾지 못하게 될까봐 멈추지를 못했다. 계속해서 절실하게 헤맸지만 눈은 보이지 않았고 너무 지친 하마는 잠시 쉬기로 했다. 하마가 움직임을 멈추자 물결 역시 차분해졌다. 하마가 휘저은 진흙이 바닥으로 가라앉았고 물은 잔잔하고 투명해졌다. 그러자 강바닥에 떨어진 눈이 보였다. 마찬가지로 어떤 대상을 명확하게 보고 그것에 익숙해지려면 그 대상이 우리의 마음이든 한마디 말이든 하나의 감정이든 우리는 하던 것을 멈추고 휴식을 취하면서 탁한 물이 가라앉아 대상이 모습을 드러내기를 기다려야 한다. 명상 수행에는 4가지 주요 지침이 있다. 1. 한 가지 대상에 마음이 머물게 한다. 호흡이든 자세든 기분이든 특정한 물건이든 나의 내부나 외부에 있는 다른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하나의 대상에 집중한다. 2. 다시 집중한다. 마음챙김 명상의 핵심은 집중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하는 자세로 돌아가는 것이다. 즉, 중단하지 않고 계속 집중을 이어나가는 것보다 마음이 흐트러질 때 다잡고 다시 집중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다. 3. 천천히, 부드럽게 깊게 호흡한다. 건강에 가장 유익한 호흡 방식은 보통 배 호흡이다. 폐를 채우는 기분으로 숨을 들이마시며 배를 부풀어 오르게 한 뒤에 숨을 내쉬며 배를 내려가게 하는 방법이다. 4. 좋은 명상도 나쁜 명상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평가를 중단하고 경험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잘했다거나 못했다는 식으로 명상 실습 혹은 자신을 평가하는 태도는 마음 챙김 정신에 어긋난다. 우리가 명상 시간 내내 집중을 유지했는지 아니면 마음이 쉴 새 없이 방황했는지도 상관없다.
명상 후에 기분이 더 좋아졌든 나빠졌든 혹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든 역시 상관없다. 우리는 언제든 어느 곳에서든 글을 읽는 바로 지금 혹은 회의에 참석하거나 빨래를 하면서도 마음을 집중할 수가 있다. 지금의 효과의 저자 엘리샤 골드스테인 박사에 따르면 마음 챙김은 기본적으로는 형식에 맞추든 맞추지 않든 단순한 인식만으로도 수행이 가능하다. 형식에 맞추지 않고 수행하고자 한다면 단순히 우리가 하는 모든 것에 주의를 좀 더 기울이면 된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가 하는 거의 모든 행동에 적용할 수가 있다. 하지만 형식에 맞추고자 한다면 답은 마음 챙김 명상이다. 따라서 형식에 맞춰 하고 싶은 만큼 오랫동안 앉아 들이마시고 내쉬는 숨에 집중하든 정해진 규칙에 따라 마음을 현재에 집중시키고 마음이 다른 곳으로 떠나면 현재로 돌아오고자 자신을 다독이며 형식에 맞추지 않든 마음 챙김의 혜택은 얻을 수가 있다. 8주 프로그램은 현재에 충실한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참가자들에게 매주 일깨워 주었다. 바로 지금에 집중하기. 마음 챙김과 관련한 자료를 읽으며 내가 얻은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먼 곳으로 떠나야만 영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곳에서 바로 지금 가능하다는 것이다. 허황된 영원히 행복한 삶을 찾으러 먼 길을 떠나는 대신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떠들썩한 여정에서도 완전한 순간을 찾을 수가 있다. 이러한 순간들은 귀중하다. 그 자체로 즐겁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삶의 불행을 헤쳐나가는데 필요한 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형식에 신경 쓰며, 즉 눈을 감은 채 들어오고 나가는 숨에 주의를 기울이거나 요가 자세를 취한 채 몸이 알리는 감각에 집중하며 현재 순간을 인식할 수 있다. 혹은 일상에서 어떤 활동을 하는 동시에 현재를 인식하고 마음 챙김이 주는 이점을 경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식사를 하든, 청소를 하든, 빨래를 하든, 산책을 하든, 이메일을 쓰든, 일상 활동을 하며 현재에 집중하는 연습도 할 수가 있다. 미국 작가 헨리 밀러에 따르면 대상이 어떤 것이든 심지어 풀잎 하나일지라도 그것에 세심하게 관심을 기울이는 순간 그 자체로 신비롭고 놀라우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세상이 확장된다. 밀러는 세상과 삶에 영혼을 불어넣는 방법을 묘사하고 있다. 일상에서 자신의 마음 상태에 관심을 가지고 마음의 안녕을 향상시키기 위한 몇 가지 방법이 있다. 먼저 듣는 것이다. 단순히 듣는 행동의 이점에 관한 연구는 매우 많다. 듣는 사람과 말을 하는 사람 양쪽에 해당하는 이점이다. 주의를 기울여 듣는 사람은 형식을 차리지 않는 마음 챙김 수련을 하는 것과 같은 이점을 누리게 된다. 남이 자기 말을 들어주는 경험을 하며 자라는 아이들은 더 긍정적이고 자신감 있는 어른으로 자란다. 상사가 말을 들어주는 직원은 퇴사할 확률이 낮고 일에 열정적일 확률이 높다. 서로의 말을 잘 듣는 부부는 더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며 오래 함께 산다는 사실은 놀랍지 않다. 실제로 자녀, 동반자, 절친한 친구, 부모, 동료 등과 깊은 관계를 형성하려면 경청은 기본이다. 완전한 존재로서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나의 말을 듣는 것이다. 일기를 쓰거나
내면을 바라보거나 자기 생각을 주의 깊게 살피거나 자신의 욕망에 충실히 관여하며 내면의 말을 들을 수가 있다. 평가나 비판 없이 글을 쓰고 경험하는 것만으로도 걱정에서 해방될 수 있고 동시에 자신과 세계를 이룰 수가 있다. 연결하기 위해 연결을 끊는다. 현대사회의 정신없이 바쁜 속도와 멀티태스킹 덕분에 집중이 아닌 산만함이 표준이 되었다. 이러한 흐름을 되돌리는 간단한 방법은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잠시 멀리 하는 것이다. 매 순간 이메일이 쌓이고 전화벨이 울리며 화면이 번쩍거리거나 소음이 이어지고 있다. 지속적이고 변덕스럽게 우리를 공격하는 자극은 집중하는 능력과 성향을 점차 잃게 한다. 휴대전화를 무음 상태로 해두기, 하루 중 특정 시간대나 집안 특정 장소에서 전자기기 안 쓰기라는 규칙을 정하기, 멀티태스킹 하지 않기 등은 모두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챙김을 실천하는 방법이다. 음미한다. 먹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일상에서 마음 챙김의 이점을 경험할 수가 있다. 몇 년 전 어느 마음 챙김 워크숍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건포도 먹기라는 체험을 했다. 집에서도 쉽게 할 수 있는 활동으로 건포도 하나를 입에 넣고 바로 삼키는 게 아니라 정말로 건포도를 먹어야 한다. 먼저 건포도를 한 알만 집어 건포도의 질감, 색을 관찰한다. 건포도의 색은 그냥 갈색이 아니다. 보라색, 주황색, 검은색 등 빛이 어느 부분을 비추느냐에 따라 다채로워 보일 것이다. 독특하고 달콤한 건포도의 냄새도 맡아본다. 이제 건포도를 입에 넣되 씹지는 않는다. 혀로 건포도를 굴리며 질감을 느껴보자. 그런 뒤에 딱 한 번만 씹어본다. 무엇이 느껴지는가? 건포도의 다양한 맛을 관찰하려면 이 순간에 집중해야 한다. 이렇게 하면 건포도 하나를 먹는데 15분도 걸릴 수가 있다. 물론 무언가를 먹을 때마다 이 과정을 전부 거치라는 말은 아니다. 하지만 평소에 식사할 때도 음식을 음미하는데 시간을 내볼 것을 권유한다. 매일 10분, 아니면 일주일에 딱 한 번이라도 음식 한 가지 혹은 식사 한 끼를 온 감각으로 경험하는 습관을 들여도 좋겠다. 음식을 독특하고 특별하게 만드는 놀라운 질감, 향, 맛에 제대로 집중해 보기를 바란다. 심리치료사 타라 베넷 골본이 쓴 훌륭한 저서인 감정의 연금술에는 이런 글이 나온다. 산의 진미가 가득한 식탁, 이국적인 곳으로 떠나는 여행, 재미있고 매력적인 연인, 고급 저택 등이 주는 경험조차도 우리가 완전히 집중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는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다면 덧없이 공허하게 느낄 수가 있다. 마찬가지로 갓 구운 빵 한 조각을 먹고 예술 작품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 삶의 가장 단순한 즐거움에 완전한 관심을 기울이면 우리는 충분히 풍요로워진다. 불만족에 대한 해결책은 외부에서 받은 색다른 만족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 베넷 골먼은 우리가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있다고 말한다. 경험에 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서 마음의 안녕을 찾을 수가 있다고 알려준다. 그럼에도 많은 사람이 하루의 대부분을 무관심한 채로 보내며 마음의 안녕을 쌓을 기회를 놓친다. 다행히 더 많은 의미를 찾을 기회는 어디에나 있다.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삶을 사는 방법은 단 두 가지다.
하나는 기적이 없다고 여기며 사는 것.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이다. 요가 매트 위에서든 혼자 밖에서 산책을 하든 친구와 수다를 떨든 마음챙김 수행을 하며 삶을 산다면 모든 것이 기적이자 마음을 채우는 경험이 된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일상에서 기적 같은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평범함을 넘어 특별함을 볼 수 있었던 때를, 역경을 이겨낸 기적 같은 순간들을 떠올려보자. 책에서 가슴 저미는 문장을 읽거나 감동적인 노래에 아름다운 구절을 듣거나 공원을 산책하다가 피부를 스치는 바람을 느끼거나 직장에서 힘든 프로젝트를 마침내 만족스럽게 끝냈을 때 특별한 기분을 경험했을 것이다. 다음은 몸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보자. 헬스장에 가서 덤벨을 드는 상황이다. 근력 운동을 할 때 근육은 어떤 영향을 받을까? 근육은 스트레스를 받고 근섬유는 끊어진다. 우리는 이를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근섬유가 끊어졌다가 회복할 때 우리는 예전보다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일주일 후에는 약간 더 무거운 덤벨을 들 수도 있다. 신중하게 무게를 늘려가며 1년간 열심히 훈련을 하고 나면 힘이 세지고 몸은 더 튼튼해질 것이다. 스트레스 덕분에 말이다. 스트레스는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스트레스는 신체의 안티프레질 시스템을 작동시킨다. 문제는 빨리 건강해지겠다며 무리할 때 생긴다. 덤벨을 들고 1분 뒤에 더 무거운 덤벨을 드는 걸 되풀이하는 경우이다. 다음 날에는 더 많은 횟수로 자신을 몰아붙이고 그 다음 날에 더 무리를 한다면 너무 많은 양을 너무 빠르게 소화하려다가 곧 다치게 된다. 더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약해지고 에너지는 채워지는 대신 고갈된다. 근육은 손상된 채 회복할 기회를 얻지 못한다. 따라서 문제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문제는 회복 부족이다. 우리는 회복이 우리의 행복뿐만 아니라 더 넓은 관점에서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스트레스와 회복 부족이 합쳐지면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모두 지극히 해롭다. 스트레스 대유행에 대처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치열하게 경쟁하는 대신 히말라야 산맥을 등반한 뒤에 하루에 8시간씩 명상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은 실행 가능하지도 않고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 물론 있다. 야망이 크고 열심히 일하며 성공한 데다 건강하고 행복한 사람들로부터 배우는 것이다. 이들도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지만 남들과는 다른 방법으로 스트레스에 대처한다. 이들은 극도로 바쁜 삶 속에서도 짧은 휴식과 긴 휴식을 여기저기에 배치한다. 그 사이에 회복이 이루어지고 에너지는 채워진다. 회복은 미시적, 중시적, 거시적인 수준으로 나뉜다. 미시적 수준의 회복이란 용어에서도 알 수 있듯 짧게 휴식을 취하는 것이다. 2시간마다 15분짜리 휴식을 배치해서 커피 한 잔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건물을 한 바퀴 돌고 오는 활동을 말한다. 짬을 내서 독서를 하거나 짧게 운동을 하거나 고객과의 회의 사이에서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 것이 될 수도 있다. 안티프레질 시스템을 작동시킬 정도가 되려면 정말로 회복해야 한다. 점심시간에 온전히 쉬는 대신 고객과 전화통화를 하고 휴대전화로 업무 이메일에 답장을 한다면 진정한 회복이 아니다. 그냥 스트레스를 더 쌓는 일이다.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울해지는 약을 복용하는 것과 같다.
규칙적으로 하는 운동은 우울증을 깊게 앓는 사람에게는 가장 센 정신질환 약물을 복용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 약한 정도로 장기간 지속되는 우울증인 기분 변조를 앓는 이에게도 운동은 똑같이 도움이 된다. 실제로 운동은 약물과 같은 방식으로 작용해서 뇌로 하여금 기분이 나아지게 만드는 화학물질인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 도파민을 분비하게 만든다. 신체 활동이 정신에 미치는 영향을 처음 알았을 때 나는 운동을 하는 게 항우울제를 먹는 것과 같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계속 고민해 보니 이는 정확하게 들어맞는 결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운동하는 것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것과 같다기보다는 운동을 안 하는 것이 우울해지는 약을 복용하는 행위와 같다는 말이 더 맞는 듯하다. 이는 단어가 지닌 의미의 차이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앉아서 지내는 생물로 창조되거나 진화하지 않았다. 우리는 아무런 신체 활동도 하지 않고 종일 집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다. 우리는 움직이도록 설계되었고 실제로 달리기 위해 태어났다. 점심을 먹으려고 사슴을 뒤쫓든 점심이 되지 않으려고 사자로부터 도망치든 말이다. 데이비드 쿠퍼 라이더는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우리가 하는 질문이 창조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세상과 다른 사람들에게 가능한 한 최고의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질문을 해야 한다. 긍정적인 질문을 하면 그렇게 할수록 더 지속적이고 성공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가 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질문의 초점을 뒤집어야 한다.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해도 이렇게 질문해본다. 내 인생에서 잘 되고 있는 요소는 무엇일까? 날 평온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동반자와의 관계에서 잘 유지되는 부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 조직의 강점과 경쟁 우위는 무엇일까? 개인의 삶이든 동반자와의 관계이든 조직 문제든 잘 되어가는 부분에 주목했다면 나아가 다음 질문을 해볼 수가 있다. 잘하고 있고 문제없이 굴러가는 부분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으며 배울 점을 문제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질문은 특정 영역을 비추고 우리의 주의를 끄는 손전등과도 같다. 빛의 원을 벗어난 모든 것은 어둠 속에 남게 된다. 선택의 폭을 넓히는 첫 번째 방법은 우선 맞는 질문을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이러한 것들이다. 내가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인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나는 어디에서 삶의 의미를 경험하는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나는 어떤 긍정적인 습관을 지니고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긍정적인 습관을 더 많이 만들 수 있을까? 나는 무엇에 관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가? 어떻게 하면 내 호기심을 더 만족시킬 수 있을까?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가장 큰 기쁨을 느낄 때는 언제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기쁨을 느낄 수 있을까? 이 책에서는 성공이 행복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되면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진정한 행복을 위한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 5가지 요소에서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한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좋은 방법들을 소개해주고 있었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